여러분은 오늘 저녁 장을 보면서 혹시 지갑이 너무 얇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비싼 식탁 물가입니다. 통계로 줄을 세워봐도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거의 최상단에 위치하며 2023년 기준으로 식료품 및 음료 가격 수준이 OECD 평균보다 47%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밥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임금 수준이 유럽 상위권 국가들만큼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매우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하위 20% 가구의 경우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인 식비와 외식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집세와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밥값이 통장 잔고를 가장 먼저 가져가 버려 다른 생활 항목들은 아주 적은 돈으로 쪼개서 써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물가가 세계 1등은 아니며 집값이나 임대료 등은 절대 수준에서 더 비싼 나라들이 많고 의류나 신발 가격은 해외가 더 비싼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독 신선 식료품과 가공식품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비싸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심리적 압박감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가격이 비싸지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창한 이론 대신 생산 구조, 수입 의존도, 그리고 유통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국 밥상이 비싼 이유를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키워내는 생산 단계부터 살펴보면 한국은 생각보다 스스로 먹거리를 충분히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식량 자급률은 약 49%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물 자급률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의 경우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 해가 허다할 정도이며 사실상 우리가 먹는 빵이나 면 요리의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100%에 가까웠던 쌀 자급률조차 소비 패턴의 변화와 생산 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이제는 여유가 크지 않으며 다른 주요 곡물들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의 식량 자생력이 이렇게 낮아진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농사를 지을 땅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평지들도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상황에서 비옥한 평지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도로가 깔렸으며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비옥했던 논밭은 차가운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대체되어 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농지들조차 산간 지형에 뚝뚝 끊어져 있어 대규모 경작이 어렵고 이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 문제도 심각한데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현재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6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들은 더 나은 처우와 환경을 찾아 도시의 사무실로 모두 떠나갔고 남은 고령의 농민들은 육체적 고통과 커다란 경영 리스크를 온몸으로 버티며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커서 폭우나 태풍 한 번의 한 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농민들을 고위험 자영업자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일이 연봉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라 날씨와 환경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한 고위험 자영업에 가깝다는 사실은 신규 인력 유입을 막는 큰 벽이 됩니다. 생산자가 줄어들고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식량을 해외 시장에서 사와야만 하며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문제인 수입 의존 구조가 등장합니다. 한국처럼 식량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분쟁이나 국제 공급망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그 누구보다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쟁으로 인한 곡창지대의 파괴와 해상 운임의 폭등은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한국의 밥상 물가에 즉각적인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폭염이 주요 산지의 생산량을 급감시켰으며 전 세계적인 식량 수급 불안정은 한국의 가공식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밀이나 옥수수 같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빵, 과자의 원가도 함께 오르게 되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제 가격이 오를 때 환율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뛰게 되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 생산은 지형과 인력 문제로 비효율적이고 수입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시달리고 있으니 한국의 기본 물가 판도가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산물이 산지를 떠나 우리 집 앞 마트에 도착하기까지 거치는 복잡다단한 유통의 길입니다. 농가에서 정성껏 채소를 수확한다고 해서 바로 마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은 가장 먼저 가락시장과 같은 대규모 공영 도매시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도매시장 안에는 경매를 진행하는 도매법인과 그 경매에서 물건을 사가는 중도매인들이 견고한 카르텔처럼 자리 잡고 있어 독특한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통 흐름을 단순화해보면, 농가가 법인에 물건을 보내고 법인이 경매를 열면 중도매인이 이를 낙찰받아 소매점으로 넘기는 복잡한 단계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낙찰된 물건은 다시 대형마트, 슈퍼마켓,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 채널로 흩어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유통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운송비, 포장비, 임대료, 인건비는 물론이고 각 주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와 마진이 겹겹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공영 도매 시장 제도는 과거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을 막고 경매를 통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선한 취지에서 도입된 국가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의 도매법인들이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물건을 유통하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도 직접 소매점과 계약하려면 마케팅과 물류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영세한 규모의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큰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이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졌고, 이들이 가져가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전체 물가를 지탱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락시장 일부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매년 20%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계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물량만 많이 확보하여 경매를 돌리면 안정적인 수수료가 쌓이는 구조라 위험 부담은 적고 수익은 보장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익이 나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 높은 수익의 비용이 결국 농가의 피땀과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도매법인들은 공공인프라인 시장을 활용해 영업하면서도 재투자보다는 민간 주주에게 거액의 현금 배당을 돌린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과정의 비효율성도 심각한데, 경매가 굳이 필요 없는 물건조차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형식적으로 경매를 거치며 시간과 물류비를 낭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과일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시장에 들러 경매를 한 번 더 치르는 바람에 불필요한 보관료가 쌓이고 신선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단계마다 냉장 보관 비용과 상하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우리를 압박합니다. 도매시장 내에서의 경쟁 또한 소수의 법인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활발하지 못하며, 이는 수수료이나 압력을 약화시켜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업체가 진입하기 어렵고 기존 업체가 퇴출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보다는 담합의 유혹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매 단계를 넘어 소매 단계에서도 대형마트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편의점의 24시간 운영비 등이 더해져 가격 상승의 마지막 새끼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겉보기에는 저렴해 보이지만 새벽 배송을 위한 거대 물류센터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상품 가격에 교묘히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농민은 헐값에 물건을 넘기는데,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며 중간 단계의 마진만 비대해지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농민들은 가격 폭락 시기에 수확비조차 건지지 못해 자식 같은 농작물을 밭재로 갈아엎는 피눈물 나는 상황을 매년 반복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산은 고비용 고위험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반면, 유통은 저위험 안정 수익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조적인 풍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식료품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하여 최근 5년 사이 하위계층의 월식비 지출은
40% 가까이 늘어나는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물가 지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약한 생산 기반, 높은 수입 의존도, 그리고 복잡하고 독점적인 유통 구조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며 한국의 비싼 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밥상은 기후 위기, 지구 반대편의 전쟁, 요동치는 환율, 그리고 경직된 유통 시스템이 한꺼번에 얹힌 거대한 종합, 고통 세트와도 같은 형국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할인 매장을 찾고 제철 산지를 공략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도매법인의 이익을 가격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온라인 직거래를 대폭 키우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도 청년 농부들을 유입시키고 스마트팜 등을 통한 규모화를 지원하여 생산 단가 자체를 낮추려는 희망적인 시도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반찬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수많은 경제적 메커니즘의 결과물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